아,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이 시의 변화 양상을 봤더니 뭐 이건 뭐 그냥 읽어보면 되게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답은 2번.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넘어갈게요. 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는 기후 변화에 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대답. 자,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폭염 일수 변화를 봤더니 저희가 폭염은 뭐가 폭염이야? 더운 거, 엄청나게 더운 날을 폭염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폭염 날수가 2011년부터 2100년까지 이제 예상 변화인데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더운 날이 많아진다.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우리 지구 온난화는 뭐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맨날 들었던 거니까. 자, 답은 그래서 4번. 지구 온난화는 뭐 설명할 게 없어. 넘어갈게요. 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얘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3점짜리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 자, 혹시 20번에 답 몇 번이야? 5. 5번이요? 5번이야. 아, 5번인데. 4번 했어요, 4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풀기가 되게 사실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단 말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특징이 뚜렷한 지역을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자, 그나마 다행인 건 가나 다를 봤더니 다가 구별하기가 제일 쉬워요. 자, 다를 봤더니 천연가스가 절반 정도 되죠. 가나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적은데, 자, 그럼 지역 내에서 석탄은 거의 쓰지 않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자, 서울은 가정에서 천연가스, 도시가스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화력발전소나 제철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석탄은 거의 쓰지 않고, 자동차가 많으니까 당연히 석유는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다가 A예요. 그럼 답이 3번 아니면 5번으로 좁혀지죠. 자, 이제 이것만 구별하면 되잖아. 자, 그럼 이제 가를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봤더니 얘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있어요. 원자력도. 아니, 원자력이 있으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어디야? 여과, 도로 치면 전남, 전라남도, 경북, 경상북도, 한 군데 더, 부산. 자, 세 군데 중에 이제 원자력이 있으니까 세 군데 중에 석유를 43.2%를 차지하는 석유가. 자, 우리 경상북도에 석유화 공장 있어요, 없어요? 경상북도에. 석유화 가면 어디야? 전남, 석유화 하면 두 군데였잖아요, 크게. 울산하고 여수였잖아요. 여수가 전라남도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만 가지고 경북, 부산, 전남으로 이렇게 좁혀졌고, 그 중에 석유가 굉장히 비중이 높으니까 여수가 있는 전라남도예요. 그러니까 가가 C야 C. 그럼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자, 참고로 가나 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래프 가운데 있는 그 총 에너지 양 있죠. 전라남도가 도만 따졌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요. 5만이 넘어가죠. 서울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많잖아. 산업용으로 쓰는 에너지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정리를 한번 했어요. 와, 뭘 와야? 이 수능 문제 풀어봤는데 엄청 어렵던데. 엄청 어렵다고요? 네. 엄청 어려우니까 완전 다르던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엄청 어려워? 응, 나 달라. 다 배고. 수능 문제 있어? 어디 아파? 자, 우리가 사실 뭐 이게 이제 수능 문제를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몇 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방향을 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직 수능 보려면 1년이 남았는데 이 상태 그대로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왔다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신감이 꺾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맞아. 그래서 자기가 막히는 잘 모르는 주제가 있으면 그때 주제별로 정리를 해야 돼. 주제별로.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자, 대동여지도의 일부와 지도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자, 옳은 내용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틀린 내용을 찾아야 답이 나오기는 해요.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볼게요. A는 지도 제작 당시의 도읍지입니다. 도읍지가 뭐야? 수도. 그래서 우리가 대동여지도 조선시대, 조선의 도읍지는 한양이잖아요. 자, 이 A가 서울이다, 한양이다. 맞다, 틀리다. 자, 옆에 봐봐. 오른쪽 지도표. 읍치라고 돼 있죠. 읍치. 읍이잖아, 읍. 한양이 아니라. 도읍이 아니고 읍이라고 하는 건 고을 읍자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그만 동네, 그 지역 지방의 지방 중심지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 행정구역 보면은 그러니까 시, 군, 구가 있고 그 밑에 읍, 면, 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읍이 있지, 읍. 그 읍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시보다는 조금 작은 중심지예요. 그 읍이 바로 여기서 따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중심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안타까운데, 자, 우리가 11월달 우리 모의고사 한번 봐보세요. 2학년 거. 1번 문제 보면 똑같이 대동여지도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대동여지도 똑같이 얘가 나왔는데, 자, 2학년 거 거기에서 나온 이 대동여지도 부분이 바로 한양이에요. 자, 가운데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지금 원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사대문이고 여기가 지금 한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맨날 보던 건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대동여지도인가 보다 라고 하면 어떤 이상인지 모를 텐데 사실 맨날 예로 드는 게 바로 이 한양 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센스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양이 아니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얘는 그냥 시골 지방 조그마한 중심지예요. 자, 그리고 이건 2번은 답이 아니고. 자, 3번 A에서 B까지는 당시 거리로 10리가 넘습니다. 자, 이건 확실히 오답이죠. 자, 직선은 도로는 10리마다 방점을 찍었다. 근데 A에서 B까지는 방점 한 칸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자, 고개가 뭐야? 아니, 고개가 고개라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넘어가. 산 줄기를 넘어가는 산 줄기에서 가장 낮은 부분 남태령, 대관령, 령이 고개령자예요. 근데 A에서 C까지는 뭐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고개길이 표시가 돼 있으려면 자, A에서 우리 왼쪽으로 쭉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산 줄기를 넘어가죠. 그 부분이 아마 고개일 거예요. 지금 산을 넘어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개인 거지. 자, C를 갈 때는 고개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고개도 이건 내 선수가 설명 안 했나? 고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고갯길. 그 다음에 D는 A의 방어를 위한 통신시설입니다. D는 우리 지도표를 보면 알겠지만 창구라고 써있죠. 말 그대로 창고야. 물건을 보관하는 시설. 그러니까 지금 5번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1번 A는 육로 및 수로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입니다. 봤더니 A는 지금 사방으로 도로가 뻗어 있고 육로가 뻗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구불구불한 하천이 있죠. 근데 하천이 쌍선이야.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수로와 육로 교통이 모두 편리하다. 지방 중심지다. 답은 1번.
풀어야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 문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당시에 그 도읍지다. 이 도읍지란 말을 이게 우리가 보통 맞죠. 쓰긴 하지만 이 도읍지의 정확한 뜻을 알고 쓰는 애들 사실 별로 없고 그다음에 대동여지도를 보고 이게 뭐 한양인지 어딘지 그거 알게 뭐야 사실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 읍치라고 써 있는데 이 읍치가 무슨 뜻인지 평범한 고등학생이 사실 이게 좀 그렇단 말이지. 맞아, 저 창고도 그 창고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라고 써놓은 다른 게 지금. 뜻이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자 시험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옛 용어라기보다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닌 거지 이 정도면. 사실 뭐 수업 시간에 이게 뭐 이게 대동여지를 펼쳐놓고 이게 뭐 창고다, 역참이다, 뭐 이게 봉화다, 또 이게 뭐 이런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게 정말 이게 대동여지도 뭐 전공 수업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수업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지도학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수업 시간에는 이제 별 잡다한 걸 다 배우죠. 잡다한다기보다는 되게 깊게 들어가죠. 우리 내 선생님 대학교 때 지도학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칠판을 쓰는데 뭐 댐댐 그러는 거예요. 수업하는데 지리 수업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발음할 때 이걸 발음할 때 댐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발음이 쌍디귿 발음이 잘 안 되시는지 댐댐 그러고 나중에 써놓고 봤더니 댐이더라고. 그 지도학 수업 하시는 선생님, 그 교수님 그 발음이 문득 생각이 나.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는 태백 산맥으로부터 황해와 동해로 흐르는 두 하천의 하천 문제죠. 자, 하천은 수능에서 100% 나오는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천 잘 모르겠다. 그럼 감주하천, 그 다음에 황해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의 특성, 하천의 상류와 하류의 특성, 그 다음에 감유공유하천, 하천, 자유공유하천, 그거 하나하나 잘 모르면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 불렀는데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빈 곳을 채워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봤더니 하구로부터의 거리, 가는 200km까지 있죠. 나는 15km까지밖에 없죠. 자, 어느 하천이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가. 자, 우리나라는 당연히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황해하고 동해로 흘러가는 물이 나뉘잖아요. 이런 태백산맥을 그래서 대분수계라 그래요. 자, 참고로 인천에서 여기 강릉까지 직선 거리가 220km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200km면 꽤 긴 강이야. 그에 비해서 15km면 굉장히 작은 강이고요. 그래서 가가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 나가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 이 정도만 알면 이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자, 가의 A는 봤더니 하구로부터의 거리가 25km까지예요. 근데 해발고도를 봤더니 0m보다 조금 높은 정도죠. 거의 이제 바닷가에 다 달하는 하천의 하구 지역이죠, 거의. 자, 하천 수위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 나타난다. 황해로 흘러가는 어떤 하천인데 예를 들면 금강이라고 예를 든다면 여기 하구에서부터 25km까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 이 구간은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하천 수위가 바뀐다. 맞다, 틀리다? 맞다. 이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은 전부 다 감조 하천. 감도가 여기서 했잖아. 뭐요? 뭘 언제는? 안 아, 너 안 왔구나. 감도가 뭔 뜻이에요? 감조가, 자, 어차피 용어니까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감동한다. 무슨 뜻이야? 혜연이는 한국지리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감동을 했어. 무슨 뜻이야? 느낄 감자야. 네. 뭔가 느낀다는 얘기야,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조가 뭐야? 조착 또는 조석. 무슨 뜻이야, 조가? 아침. 아침조야? 조가
무슨 도야? 그러니까 무슨 조수간만의 차. 조수간만의 차가 뭐야? 아, 그거 높이 차이 나는 거야. 그래 높이 차이 나는 거.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반응하는 구간 또는 반응하는 하천을 감조 하천이라 그래요. 감동은 돼. 너희 다 녹음된다. 공개해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리자면 얘가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육지인데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이제 바다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바닷물이 밀물대가 되고 썰물대가 되면 이 하천 하구 부분은 당연히 얘가 밀물대가 되면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오히려 이렇게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수위가 상승해요. 그래서 수위가 상승하는 부분,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부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감조 구간이라 그러고 이런 하천을 감조 하천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이제 얘가 이제 옳은 내용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올해 지리 공부할 때 다른 것 이렇게 여러 문제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면 그냥 이게 답이 이거야 그게 아니고 보면 알다시피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수도 없이 다루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을 또는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주제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종전 기출 문제를 이제 제대로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공부해도 수능에서 충분히 최소한 2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단순하게 문제만 풀어 제끼는 애들은 맨날 불만이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 지들은.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6월, 9월 수능 문제를 보면 이 주제가 과연 어디서 나왔었는지, 왜 중요한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넘어갈게요. 자, 가의 비 주변은 가의 비를 봤더니 이제 하천의 상류 지역이에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100m가 넘어가죠. B 주변은 A 주변에 비해서 자유공유하천의 발달에 유리하다. 자, 자유공유하천과 감유공유하천 당연히 이제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가장 큰 특징만 정리할게요. 자유공유하천은 유로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공유하천이에요. 자, 유로 변경, 물길이 쉽게 바뀌려면 하천 주변이 평지여야 되죠. 그래야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길이 쉽게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평지, 하천의 하류나 또는 소규모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는 거, 평지를 그게 바로 자유공유하천. 그래서 A 구간 근처에 있는 게 자유공유하천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감익공유하천은 자, 혜진아 혜진아 헷갈려 이름이 짬뽕됐어. 혜연아. 자, 우리 감입이 갑이랬다. 감입에서 자, 이 감이 무슨 감자야? 한자잖아요. 육길감. 이거하고 당연히 다르지.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설명했냐면 상감 기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 상감 기법 할 때 그 감자라고. 자, 상감 기법은 도자기 만들 때 쓰는 기법이에요. 상감 기법이 뭐였어?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깎아가지고 거기에 넣는데.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자기는 무늬를 이렇게 새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그냥 붓으로 이렇게 물감을 가지고 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감 기법은 도자기를 만들면 그 표면을 조각칼로 이렇게 파내요. 붓기 전에. 그럼 홈이 생기잖아. 거기에다 이제 색깔이 다른 흙을 이렇게 더 씌우는 거야. 그 부분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냥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내서. 자, 이 감자가 골짜기 감이에요. 골짜기가 뭐야? 땅 가운데 움푹 파여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감입이란 말은 골짜기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 사이를 구불구불 흘러가는 골짜기니까 산간지방,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용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헷갈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설명이 반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 3번에서는 유역 면적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죠. 유역 면적이 무슨 뜻이야? 강면적. 뭐 강의 면적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있죠. 잘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영어 단어 이렇게 정리하듯이 자기가 잘 모르는 단어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찾아봐. 자, 유역 면적은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천이 이제 물줄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이 하천으로 이제 흘러드는 빗방울 있죠. 여기 떨어진 빗방울도 결국 이 하천으로 흘러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면적. 그러니까 이 안에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이 하천으로 흘러들더라. 이 면적을 유역 면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을 포함해서 그 강의 주변을 유역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가 유역 면적이라 그러는 거죠. 자, 유역 면적은 일반적으로 강이 크면 클수록 넓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 정확한 뜻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하구에서 유량이 많다. 당연히 큰 하천이 물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퇴적물의 입자 크기 또는 점토의 비율은 하류로 가면 갈수록 또는 강이 크면 클수록 하류 지역에서 입자가 작아지죠. 계곡 부분은 크고 하류 부분은 작으니까 답은 1번. 자, 다시 말하지만 하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잘 모르겠다. 집에 가서 하천 지역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알아. 이거 틀림없이 이거 비슷한 문제가 9월,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나와요. 중요한 건 내년 올해지. 올해 수능 때도 나올 거야. 지금 안 해놓으면 틀려. 자, 3번 문제. 자, 지도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제 결혼율이에요. 국제 결혼율. 자, 봤더니 서울이나 수도권은 10% 미만. 그 다음에 남동임의 공업지역, 뭐 부산, 울산 그런 동네도 10% 미만. 근데 20% 이상인 지역들을 봤더니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농촌 지역 또는 시골 지역이 20% 이상으로 높죠. 아니 왜 국제결혼 비율이 시골 동네가 더 높을까? 베트남. 베트남밖에 기억이 안 나. 자, 베트남 또는 이제 조선 쪽 기타 등등 외국인 여자들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결혼한 남자들 있잖아. 시골 가면은 보통 농촌 총각 문제라 그러죠. 답은 3번. 답은 3번. 농촌에 왜 남자가 많아요? 자, 우리가 농촌에서 당연히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남자랑 여자랑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자 할 때 남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오기가 쉬워요. 자, 남자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시 중에서 이제 대도시를 말하는 거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그럼 대도시 지역에 보면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잖아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야. 여자들이 더 쉽게 빠져나와요. 남자들이 빠져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나왔잖아요. 나 이제 탈출하는 나도 사실 나온 이유가 시골 지역에 이제 학교가 없으니까, 대학교가 없으니까 대학교 때문에 온 거고. 근데 그에 비해 여자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서울 대도시 근처에서 직장을 잘 잡더라고요. 남자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농촌에 가면 남자들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얘는 중심지 이론이죠.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야? 몰라요. 뭘 몰라. 1번하고 5번 중에 헷갈려서 대구 지역이 뭐예요? 대구 지역. 자, 중심 지역은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자, 기본적인 이제 용어만 다시 이제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도시가 됐든 또는 뭐 편의점이 됐든 어떤 기능, 물건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이 있어요. 또는 핵심 시설이 있어.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리에서는 용어가 중심지예요. 자, 중심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중심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물건을 팔린다든지 뭐 짜장면을 배달한다든지 또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사간다든지 와서 머리를 감는다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중심지가 미치는 그 범위 있죠. 범위는 당연히 거리에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서울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 서울에 편의점이 있는데 부산 사람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중심지가 주변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기까지는 이제 영향을 미치고 여기를 벗어나면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더라. 그런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여기까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후 지역이라고 불러요. 중심지 뒤에서 중심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바탕이 되어주는 지역. 이걸 배후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 배후 지역에서 가장 힘드는 말이 뭐냐면 이 배후 지역은 중심지랑 상호작용을 한다. 얘랑 영향을 주고받는다. 얘는 중심지랑 거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상호작용이 없다. 자, 이제 개념들이 조금 잡히죠? 자, 그래서 이 배후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얘가 이제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중심지일 경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일 경우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파는 재화가 도달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배후 지역하고는 사실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경이가 헷갈렸다고 하는 5번을 보면 5번 아니고 1번을 보면 자, 읍면하고 기억은 읍면하고 미은은 중소도시죠. 자, 읍면하고 중소도시 가운데 어떤 게 더 규모가 커요? 중소도시 읍면은 읍하고 면은 조그마한 시골이니까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그래도 그나마 도시니까. 자, 그래서 배후 지역은 중심지가 크면 클수록 배후 지역도 당연히 더 넓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이 내용이 잘못됐죠. 그렇잖아? 그럼 답이 1번이에요. 자, 5번 볼게요. 자, 리을은 중심지간 인구와 재화의 이동. 자, 중심지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지 A라 그럴게요. 그럼 여기 중심지 B라 그러고 여기를 중심지 C라 그러고. 자, 그래서 얘랑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정도. 자, 여기서는 이제 재화의 이동, 인구와 재화의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중심지가 얼마나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느냐. 영향을 많이 주고받을수록 인구나 재화,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중심지의 상호작용은 거리하고 인구 규모하고 관련이 있죠. 자, 두 도시가 굉장히 커. 그러면 당연히 상호작용은 많을 거고 멀리 떨어져 있어. 점점. 그러면 상호작용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5번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민경이 네가 아마 헷갈렸던 게 그 중력 모델을 보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게 말로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상호작용량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크게 말하면 그냥 반비례인 거지.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라고 안 써서 잘못된 설명이 아니라 거리에 반비례한다. 맞는 설명이라고요. 개념 잡혔어? 개념 잡혔어요? 이런 수업을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들었어? 자, 그래서 나머지 설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자, 우리 해안 지형도 수능에서 100% 나오는 주제예요. 우리나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해랑
그 다음에 황해랑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하는 문제라든지 해안 지형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것도 각 주제에 대해서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볼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자, 왼쪽은 황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해죠. 황해랑 동해랑 많이 비교해요. 자, 그리고 황해에서 A는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호를 봤더니 해안 절벽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땅덩어리였는데 파랑이 육지를 암석을 침식해가지고 지금 파식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끝에 해안 절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B는 바다에 점이 찍혀 있는데 얘가 지금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죠. B 지형이 뭐예요?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다. 갯벌이야, 사빈이야? 갯벌. 갯벌. 황해안에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죠. 황해는 당연히 사빈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석호는 거의 없어요. 근데 사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빈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에 점을 찍잖아요. 자, 반대로 이제 오른쪽 지도를 볼게요. 오른쪽 지도에서 B가 사빈이에요. 바닷가에 지금 점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E는 바닷가에 점이 찍혀 있긴 한데 문제는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죠.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축척자를 보면 알겠지만 바다로부터 거의 100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E는 바닷물이 쌓아둔 게 아니고 D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바람이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쌓아둔 거예요. 그 E는 얘가 지금 사구예요. 사구. 그 다음에 C는 지금 얘가 호수인데 원래는 바다랑 연결되어 있던 바다랑 연결되어 있던 호수지만 지금은 분리가 돼서 또는 거의 분리가 되어 있는 석호죠. 각각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못하고 답을 찾아보면 답은 3번이죠. 석호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 왜 줄어들어요? 자, 우리 C 호수를 보면 자, 왼쪽에 지금 길게 물줄기가 이어져 있죠. 그게 지금 하천이야. 원래 지금 석호는 계곡이었던 곳에 바닷물이 들어차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 기억나요? 석호가 있던 자리는 원래 계곡이야, 계곡. 그리고 원래 하천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지금 바닷물이 들어차가지고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차가지고 이제 만이 됐다가 그 만 입구 부분에 이렇게 지금 사두가 발달해가지고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호수 안쪽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흘러오니까 물만 흘러오는 게 아니라 흙이나 모래가 계속 떠내려오니까 결국 얘는 점점 규모가 작아지다가 없어져요.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정말 석호만 다루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 C를 보면은 C 주변으로 좀 이게 지저분한 기후가 있죠. 그 기후가 뭐야? 노는 아니죠. 염전. 염전은 지도에서 그냥 가죽판 모양으로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염전이에요. 그 염전은 보통 황해에 있고 지금 여기 지형도에서 자, C 주변으로 자, 우리 노는 쉽게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얘가 노냐 노는 아니란 말이야. 뭐예요 얘가? 자, 원래 C는 지금보다 더 넓었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한 기후가 있던 곳은 원래 호수였는데 지금은 땅으로 메워진 거야. 근데 메워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힌트가 나왔어. 그럼 뭘까? 늪. 습지. 한 글자 맞잖아. 뭘 맞춰? 한 글자. 한 글자라. 잘했다. 자, 그 5번 문제, 얘는 3점짜리 문제지만 되게 쉽게 나온 거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6번.
자, 지도에 나타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2학년 문제 풀면서 한번 봤던 지형도들 미리 한번 봤던 네. 자, 지형도를 봤더니 500m부터 이제 대략 860m까지가 있는데 얘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 지형이 평탄하더라. 일단 고위 평탄면을 나타낸 거예요. 나가. 자, 고위 평탄면인데 자, 고위 평탄면 안에 봤더니 A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왼쪽 부분에도 뭐가 있냐면 저하 등고선이 있죠. 이런 저하 등고선은 어떤 곳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에서 나타나죠. 저하 등고선이 나타나는 곳. 움푹 꺼진 웅덩이가 있는 곳. 응이 아니고 어디냐고. 카르스트. 카르스트 지형하고. 카르스트. 그 움푹 꺼진 지형.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고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집 앞에 있어. 너희 집 앞에 웅덩이가 왜 있어? 생겨. 카르스트 지형하고 화산 분화구. 화산 분화구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한 곳, 그다음에 평평한 곳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평지 가까운 고위 평탄면에 이렇게 고위 평탄면뿐만 아니라 평지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으면 얘는 돌리네 카르스트 지형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 이런 저하 등고선이 있다. 기반함이 석회석이죠. 석회암. 자, 볼게요. 기반함은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이다. 자, 석회암은 고생대 전기, 해성층이고 조선 누축근이고. 그 다음에 신생대의 경동성 요곡 운동 과정에서 융기되었다. 고위 평탄면은 융기해야만 만들어지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자, 해발 고도가 높은데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불러? 해발 고도가 높은데 평평한 땅. 고위 평탄면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서 중학교 때까지? 분지. 분지는 주변보다 낮은 땅, 여기가 분지고요. 분지의 반대말 해발 고도가 높은데 평평해. 뭐 하지 마요. 쓸 거야. 그걸 고원이라 그러잖아요. 안 그렇게. 개마고원, 진안고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고원이라 그러는데 이 고원은 형성 과정을 따지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냥 높은 곳에 평평하다. 그걸 고원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이런 고원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얘가 이렇게 높은 산이 이렇게 많았던 지역인데 여기서 화산이 폭발했어. 그래서 되게 잘 흐르는 현무암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여기를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높은 곳이 평평해지겠죠. 개마고원의 일부분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개마고원 전체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고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원래는 낮고 평평한 땅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높고 평평한 땅이 돼버렸어요. 얘도 분명히 이제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땅이잖아. 근데 얘랑은 만들어진 과정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다 고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융기에서 만들어진 평평한 지형을 고위 평탄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위 평탄면이란 말 자체가 융기했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융기를 했잖아. 실제로 그 융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네 가지 지형 증거가 되니까 꼭 물어본다고요. 자, 네 가지는 다시 정리하지 않을게요. 이미 두 번이나 했잖아. 네. 뭐야, 혜연아? 오이평탄. 카르스트. 아니야. 아까 했잖아. 하필이면 이거 지금 고위평탄면에 지금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석회석이 있는 지역이 융기한 것 뿐인 거고, 또 뭐였어? 융기해만 만들어지는 거, 좀 이따 물어보세요. 좀 이따 물어봐. 궁금하잖아요. 이게 좀 이따 물어보라고. 사람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참아. 자, 암석이 풍화되고 남은 물질로 이루어진 적색 토양이 나타난다. 성대 토양이야, 간대 토양이야? 성대 토양이야, 간대 토양이야? 간대. 간대 토양.
어저께 여기다 그림을 했잖아. 여기 흔적 남아있네, 여기. 왜 여기? 앞에서 보면 보여. 흔적. 자, 어저께 했던 거야, 어저께. 반대토양이고, 테라로서 토양이고.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어제 봤잖아요, 선생님. 그니까 이걸 복습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다음에 풀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요. 오호. 자, 자, 이 지역의 자연동굴은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맞고요. 그다음 A 지형은 울릉도 나리 분지와 형성 과정이 유사하다. 자, 돌린에는 용식작용 때문에 나리 분지는 지형 종류가 뭐예요? 나리 분지 같은 그런 분지를 뭐라 그래? 자, 나리 분지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화산 활동이죠. 화산 활동에서 얘가 지금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 분지를 뭐라 그래? 나리 분지 같은 걸 화구라 그래? 칼데라라 그래? 칼데라. 화구. 나리 분지는 화구야 칼데라야? 화구. 칼데라. 화구야 칼데라야? 화구. 칼데라! 칼데라. 왜 뭐가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나도 물어보는 맞히는 걸. 아니 물어보는 포인트에서 미리 왔어. 뭐? 일이 왔다고? 칼데라 보는. 야 이걸 삘로 풀면 안 되지. 칼데라는 백두산밖에 없다며요. 백두산하고 울릉도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지하에서 이제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빈 공간 같은 데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이제 일정 부분 압력이 더 높아지면 이제 그때가 돼서 뚫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에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화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만들어졌는데 얘가 이제 화산 활동이 다 끝나고 그냥 얌전하게 그대로 식으면 여기 이 분화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자,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식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화산 폭발이 격렬해가지고 여기 마그마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액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화산가스라든지 그런 것들 뭐 수증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격렬하게 분출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속이 다 비었어. 나중에 이 밑에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가 지금 폭삭 이렇게 주저앉으면 여기가 이제 훨씬 더 커다란 분화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함몰이라 그래요. 분화구가 함몰되면 커다란 분화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분화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칼데라라고 부르더라. 칼데라. 그래서 화구하고 칼데라는 둘 다 화산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만 얘는 함몰이라고 하는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화구는 우리나라에 있고 칼데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역시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화구 뭐야?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화구. 우리나라에 있는 화구 천지 칼데라만 천지하고 그다음에 그 나리 분지 말고 그거 제주도. 제주도 백록담. 제주도 백록담, 제주도 이제 한라산은 화구라고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에 비해서 천지랑 나리 분지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화구가 함몰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5번. 왜요? 설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뭘 당황이야. 자, 7번 문제.
풀 수 있을까요? 풀었어요. 자, 7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프를 봐요. 아, 물론 그래프를 봐야 돼요. 자, 7번 문제 보면은 자, 연평균 기온, 연교차, 연강수량, 겨울강수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수업 시간에 연평균 기온 가지고 뭐 지역 구분하는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는 선생님 뭐 연평균 기온 뭐 강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연평균 기온은 이거 가지고 뭐 답을 찾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와우.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연평균 기온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다음에 자 연교차는 우리가 맨날 물어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마 답이 이게 어쨌든 답하고 관련돼 있을 것이다. 이게 정답이든 오답이든 그리고 연교차는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연강수량. 연강수량은 이제 우리가 많다 적다를 물론 비교하기도 하는데 여기 그래프를 봤더니 A는 뭐 확실히 좀 많죠. 근데 B, C, D를 봤더니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고만고만한 거 이거 가지고 구별을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말란 얘기. 이거 보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치면 연교차도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연교차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워낙 강조했던 내용이잖아. 지역에 따라서 연교차가 분명히 그 양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연강수량은 정말 하나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비슷하니까 뭐 다우지 소우지 또는 물론 A가 정말 이게 많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자, 그 예를 또 봅시다. 겨울 강수량 눈이 많이 오는 곳과 적게 오는 곳.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연교차를 봤더니 A, B, C, D를 연교차가 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순서를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예. 연교차가 큰 순서대로 A, B, C, D를 이거겠죠야?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잖아. A, B, C, D를 연교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오. 황해안이 연교차가 더 크죠? 동해안보다. 아니요. 맞지? 황해안이 동해안보다 크지. 정말요? 왜 난 이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나도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 아 생각나요? 한번 해보지. A, C, B, D 맞는데? A, C, B, D 맞아요? 확실해? 네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말했었냐면 여기 목포랑 여기 강릉이랑 비교했었잖아요. 목포랑 강릉이랑 어디가 연교차가 더 크다? 강릉. 왜? 동해안이니까. 황해안이 동해안보다 연교차가 더 크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 황해하고 동해는 수심이 44m 평균 수심이 얘는 1600m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1680. 얼마쯤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깊으니까 온도 변화가 적고 얘는 온도 변화가 좀 크단 말이야. 물이 적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황해 위도가 똑같을 경우에는 그 A하고 여기 B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A가 연교차가 더 커요. 그래? 그 다음에 여기 C를 봤더니 여기 7 여기가 돼 있지만 여기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A하고 C하고 비교해보면 연교차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랬죠. 네. 그 A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랑 B, A랑 C 이렇게 비교하는 건 쉬운데 B랑 C랑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황해안기 저희도 지역이니까 여기 지역이랑 우리 강릉이랑 비교해보면 이제 애들이 이거 정리해두지 않으면 외워두지 않으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그토록 강조했던 거야. 교재 보면 거기 아마 별 이따시만하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네. 집에 가서 봐봐. 그래서 강릉하고 목포하고 어디가 연교차가 더 크다? 목포가 더 크다. 아하. 목포가 더 크다. 그래서 니은은 진짜 나한테 수업 들어놓고 니은 이거 판단 못하면 진짜 와. 뜨끔.
그러니까 수능 때는 틀리지 말라고요. 알겠어. 틀리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을 봤더니 자,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인천하고 강릉 가운데 어디가 연 강수량이 더 많아요? A하고 B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인천하고 강릉하고. 강릉. 자, 인천하고 서울하고 어디가 더 많아? 인천. 인천하고 서울 중에 뭐 거의 붙어있긴 하지만 분명히 연 강수량 차이가 나요. 자, A랑 B랑 인천이랑 서울이랑은 여름철 강수량 차이가 나요. 여름철에 서울이 비가 많이 내릴까? 인천이 비가 많이 내릴까? 인천. 서울. 자, 뭐 생각해야 되냐면 열섬현상 생각해야 돼요. 서울. 자, 도시 지역이 비가 많이 내려요? 시골 지역이 비가 많이 내려요? 여름철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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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 높으니까 상승일가 잘 생겨서 소나기가 더 많이 내린다 대리산 그랬잖아. 강수. 그치, 대리산 강수가 더 많이 내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천하고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서울이 더 많이 내려요. 근데 서울하고 강릉하고 비교해보면 서울. 거의 비슷한데 강릉이 조금 더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잖아. 이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만 이제 궁금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코팅해서 나눠준 그 자료 있잖아. 그거 가지고 수치를 직접 한번 확인해보라고요. 자, 서울은 1405고 강릉은 1450이에요. 와, 무슨 조금 차이나. 그러니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도 강릉이 더 많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인천하고 강릉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여기 디귿에서는 인천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 디귿이 잘못됐다고. 그러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에요. 니은, 리을. 그리고 겨울 강수량은 A, C, D 물론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B가 다설지라는 건 이거 확실하게 알잖아요. 강릉이 다설지라는 거. 당연하지. 강릉. 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예. 자,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곳 다설지 어디야? 우리가 네, 울릉도, 제주도. 제주도는 눈 오지. 아니 비 오지 비. 세 군데야, 맞지? 세 군데. 강릉. 대관령. 대관령을 비롯해서 영동 산간지방. 세 번째는 전라도 황해안 지역. 정읍. 아 맞아. 선생님 눈이 와서 폐교. 폐교를 휴교했다고 했어, 선생님. 자,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동네가 이렇게 세 군데니까 자, A, B, C, D 중에 눈이 제일 많이 오는 데는 당연히 B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뭐 눈이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또 뭐 겨울 강수량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설지를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자, 나온 김에 연평균 기온도 한번 볼게요. 자, 연평균 기온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여름철 기온하고 겨울철 기온 두 가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적다. 적다. 여름에는 다 더우니까. 그래서 겨울에 덜 추운 동네가 겨울이 좀 따뜻할수록 연평균 기온이 높아요. 겨울에는 여름은 다 똑같으니까. 그럼 보세요. 자, C하고 D하고 어디가 겨울에 따뜻하다? D. 동해안이 더 따뜻하다. 수심이 깊고 난류가 흐르니까. 그러면 D가 연평균 기온이 더 높겠죠. 자, 궁금하면 정말 얼마나 높은지 이걸 굳이 뭐 따지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군산하고 포항하고 연평균 기온 그 코팅해 놓은 종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0시에 끝났대요. 58분.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